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2년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 설명회 강연을 맡은 컨설턴트 김덕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지금 약간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앞부분에 좀 어차피 설명 전체적으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 들어있으니까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교육과정 대비해서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에서 어떻게 과연 입시가 우리 아이들 입시가 바뀌는지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바뀐 과목이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인데 이 부분은 아마 고등학교들 어떻게 진학할지 그 위주로 돼 있을 거예요. 해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학습계획 수립과 이제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9등급 가장 고교 학점제에서 크게 변한 게 등급제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제가 되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을 나눴어요. 1등급은 뭐 4%, 2등급은 7%, 그리고 3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게 돼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랑 7% 합쳐서 좀 5등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4%랑 2등급에 해당되는 7%가 이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의 1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1등급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굉장히 주안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한 1, 2등급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등급을 못 받을 경우 혹은 2등급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한 과목이 떨어질 경우 이 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기존에 있던 4등급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이 점수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 좀 강남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등급까지 한두 과목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좀 지방 학생들하고 경쟁하게 되면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평균 몇이야? 나 내신 평균 1이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을 분별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대학들은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종들도 어떻게 하고 있죠? 학종들이 다시 최저가 부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같은 경우가 지방 학생들이 등급 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좋은 학생들 뽑아놨더니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요. 왜? 지방에서는 내가 1등급이었지만 수능 막 3등급,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교과나 학종으로 뽑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도 이렇게 계속 신설하면서 점차 조금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시도들이 대학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연속성을 갖게 되려면 지방에서 나오는 이런 1등급 친구들을 가를 장치를 당연히 대학에선 준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요게 어떤 말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어떤 과목들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기하나 아니면은 뭐 화학 2 생명과학 2, 1은 이제 그냥 일반 선택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선택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 A가 막 90% 학생들이 A를 받다 가기도 해요. 요 근방에서도. 근데 그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가받는 과목 자체 숫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그냥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점수대만 넘으면 A를 받았던 것들이 나보다 옆에 친구가 더 잘하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막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거나 특히 내신 공부를 위해서 막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만 잘 보고 기출만 풀어도 어느 정도 A를 받아갔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평가로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교과별 주요 변경점인데요. 첫 번째는 국어 교과입니다.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크게 조금 변경되는 점이 공통 과목은 공통국어 1, 2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이 원래 지금은 화법과 작문, 이제 화작이라고 부르죠. 화법과 작문이고 원래는 언어와 매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 부분이 잘려서 융합 선택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융합 선택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상대평가 영역이고요. 이쪽은 절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융합 선택에서 매체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수능에서도 빠지고 이제 내신에서도 그냥 절대평가 ABC로만 평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나눠져서 작문이 원래는 우리가 독서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요 독서와 작문이 합쳐지면서 독서와 작문이 되었고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 해서 요 세 개가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쳐둔 게 수능 과목입니다. 해서 국어 과목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막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엄매에서 이게 통합이 되었고 매체만 빠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수학교과입니다. 수학교과는 공통 과목인데 공통 수학 1, 2는 아는데 기본 수학 2는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요게 요 기본 수학 2가 요번에 교육과정에서 좀 신설된 건데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기본 수학 1, 2라는 과목을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교과 평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목표를 수준을 낮춰서 같은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교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근방에서는 아마 저 과목을 신설하는 학교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을 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난 수학을 못해요 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서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설하는 학교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이 수능 과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통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미적분이 사실은 미적분 2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2, 수1, 수2로 보시면 되고요. 수2는 그대로 들어와 있고 수1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미적, 기하, 원래 학통 중에 선택이었던 거가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인공지능 수학이나 경제 수학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영역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듣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진로 선택이 되면서 이제 공부해서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계열이나 소프트 SW 계열 같은 경우나 경제 수학 같은 경우도 통계학과나 아니면은 산업공학과 아니면은 경영 쪽 듣는 친구들은 꼭 듣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학생부 종합에서 많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교과에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이제 앞에 있는 게 공통수학 1이고요. 뒤에 있는 게 공통수학 2인데 이제 뒤에 있던 경우의 수 부분이 앞으로 지금 이동해 왔다는 거 보이고요. 행렬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제 행렬이 없어졌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등장했는데 뭐 역행렬 수준 정도까지 그 옛날에 있던 수원에 있을 때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하향돼서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 일단 내신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이제 출제되는 단원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수능에 많이 응용돼서 나왔었잖아요. 이것처럼 행렬도 마찬가지 응용돼서는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영어 1, 2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공통 영어 1, 2로 꼭 신청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던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이런 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듣던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등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ABC로 그냥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내신을 3학년 때까지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게 조금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사회교과입니다.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진로 선택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상대평가 영역인데 공통 과목에서 수능을 봅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었죠. 근데 여기 통합 사회와 한국사가 수능 과목인데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텐데 이 통합사회 1, 2를 합쳐서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능을 치르는데 이게 상대평가로 새롭게 들어가고 또 다른 점은 모든 학생이 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 사탐, 과탐 해서 총 17과목 중에 2개, 내가 잘하는 거 2개를 선택해서 봤었죠. 뭐 이공계 가는 친구들은 보통 과탐 2개, 사탐 2개, 아니 뭐 사탐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탐 쪽으로 많이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2개를 선택했던 거죠. 아, 나 물리 좀 못해? 아, 물리하기 싫어 하면은 물리를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8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리를 못해도 물리를 수능에서 시험 봐야 돼요. 내가 화학을 하기 싫어도 화학을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사회 쪽이랑 안 맞아. 막 사회 막 이런 도표 나오고 해석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차라리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약간 이과가 성향 강한 친구들도 앞에서 사회를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3학년 때가 보통 2학년, 3학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뭐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3학년 때 이거 배우고 갑자기 수능은 저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1학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성적도 잘 나왔어. 근데 2학년 때 내신 따야 되니까 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수능은 저걸로 해야 되니까 저 과목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는 내신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2학년 때 그럼 저 과목 계속 수능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라는 의문점이 계속, 뭐가 정답인지 계속 의문점이 들겠죠. 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과학 1, 2로 수능을 보는데, 이제 일반 선택이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그대로 원만 떼고 이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교과상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물투가 이렇게 2개로 쪼개지고 화투가 이렇게 2개, 생투, 지투가 각각 쪼개져서 내가 조금 더 내 진로가, 사실 그 전까지는 물투를 들어도 나 전기 쪽은 아니라 역학 쪽, 기계 쪽으로 갈 건데 둘 다 들어야 되네 였다면, 지금은 내가 기계 쪽이면 굳이 전자기와 양자 쪽 안 듣고 역학과 에너지 쪽만 들어도 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메디컬이에요. 메디컬 친구들은요, 결국은 다 들어야 돼요. 화생을. 화투, 생투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다 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1등급을 받아야 돼요. 학종을 의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나 생명과학과 가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등급 못 따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학종은 내가 그 과목에서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 세포와 물질 돼서 갑자기 여기서는 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해가지고 나 고대 생명과학 갈래 했는데 세포와 물질 돼서 갑자기 3등급, 4등급. 왜냐면 생명과학이랑 메디컬 아니면 여기를 아무도 안 넣을 테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진로를 맨 처음에 선택할 때도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학생부 종합에서 어떻게 학업, 수업들을 구성해 나갈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래서 크게 먼저 좀 요약해드리면 등급제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경쟁이 심화될 거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한 2등급, 3등급, 한 4등급 나왔어요. 4등급 나오면 어때요? 난 교과는 답이 없어. 이제부터 수능 올인이다. 난 수능파다, 정시파다. 막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이러고 있어요. 웃기죠? 1학년 때 막 한 번 딱 시험 끝, 1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정시파가 된 것 같아요. 네, 모든 교과를 내려놓고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만큼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떻죠? 1등급, 2등급.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2등급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인데 좀만 더 하면 하나만 올리면 될 것 같아. 10%? 왠지 나도 10% 1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 반에서 2등, 3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은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 2등급, 3등급에 있던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좀 약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쪽, 이 아래쪽은 이미 원래부터 없어요. 내신 경쟁이. 그럼 이 위쪽에서는 더욱더 1등급으로 올라가려는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별하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수행평가들 그리고 어떤 보고서, 레포트를 제출했냐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요소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결국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40%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무조건 정시로 40% 뽑아야 되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무리 늘려도 교과를 빼면서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입학 이런 전체 입시를 보려면 사실 서울대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지금 서울대가 어떻죠? 학생부 교과가 아예 없죠. 네, 2년 전부터 없었죠. 그냥 없애버렸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어디다 붙였냐면 정시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를 수능으로 먼저 1차를 뽑고 이제 2차 면접에서 내신을 보게 되죠. 내신 성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수능에서 변형된다. 그 정시로 뽑게 되는 형태로 교과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이 두 개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논술 전형 비중 확대는 일단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학생이 잘하는지 대학에서 확실하게 알기 힘들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그 대학들의 선택이 논술이었거든요. 왜? 내가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논술은 대학 자체적으로 논술 출제를 하고 그 출제된 걸로 학생들을 판별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논술 전형이 가장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장치예요. 나머지는 정부 입김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 못 늘리게 하는 경향성이 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변화적인 추이를 계속 봐야 되긴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에 대한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솝우화 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이제 나무 조각 이렇게 하나 주면서 자, 나뭇가지를 부숴봐라 했더니 톡 하고 아이들이 부시죠. 근데 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4개, 5개를 모아서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것처럼 이렇게 뭉치면 단단해진다. 부시기 힘들다. 라는 거죠. 이게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네, 하나하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통합과학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8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였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2개를 선택해서 어떤 원하는 과목, 내가 잘하는 장점을 발휘하면 되는 시험이었어요. 지금까지의 탐구 과목들은 내가 잘하는 것들을 2개 선택해서 장점을 발휘하면 되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부터 올 수능은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에선 이미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못하던 거, 이전에 내가 못하던 거 안 보면 됐어요, 시험을. 그냥 이건 버려야겠다. 그냥 안 보면 됐던 것들이 이제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물론 통합과학 시험을 보는 거지 물원물투, 화원화투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2 수능에서 2004 수능이 이렇게 통합으로 보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수리탐구 영역 2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 요때 당시에 2002 수능 당시에 과학탐구에서 만점자 비율이 전체 0.01%,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은 0.04%였어요. 약간 무난한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쉬워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시험이었어요. 2003 수능은. 이때도 자연계가 0.991%, 1%가 안 됐죠. 만점자가. 그 다음 이때 인문계는 0.430. 근데 2004 수능에는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쪽 아래로 안 보이시나? 자연계열은 8명이었어요. 전국에. 그리고 인문계열은 2명이었어요. 만점자가. 수능 전체 만점자가 아니라 과목 만점자예요. 과목 만점자. 그러니까 이때는 인원도 많았거든요. 60만 명이었어요. 수능
보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20만 명, 자연계열이 이때는 좀 많이 썩어가지고 20만 명 중에 8명, 그 다음 40만 명 중에 2명만 만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만점 그 정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물원 만점자 비율 1.57%입니다. 아까 정말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는 시험도요 1%가 안 됐거든요. 1%가 안 되는 거는 화투, 생투뿐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1%가 넘어요. 과탐, 모든 과탐들. 작년에 진짜 어렵다고 했던 화투, 그 막 표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막 표점이 어떻게 80점이 되냐. 그 정말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조차 0.25%예요. 만점자 비율은. 그러니까 이때 합쳐져 있을 때는 저는 0.04%. 좀 적당히 평이한 시험이 0.04%. 그만큼 만점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 모든 걸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만점자가 이만큼 나오는 거지 모든 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찾기 힘들다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사탐하고 비교해볼까요? 사탐. 만점자 11.75%. 네, 작년 윤사죠. 난리 났죠. 블랭크 떴죠. 네, 11.75%, 4.63%, 7.37%.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 좀 과학 쪽 약한데 사회 쪽 보내려고 했었는데 만점이 이제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도 양 자체, 양이 엄청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과목들 생윤, 윤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쨌든 2학년 과목이고 근데 지금 시험 보는 거는 1학년 과목이고 양 자체는 주니까 어차피 공부 시간 많은데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저번 주에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요. 네. 저저번 주에 무슨 발표가 났냐면 이제 예시문항 12문항이 떴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수능 이제 평가원에서 우리 수능 통합과 요렇게 낼 거예요. 가장 크게 바뀌니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에 대한 예시문항을 발표했어요. 네. 참고로 요 전 교육과정 변경점 때도 예시문항이 다 나왔거든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수능 중에요. 그 예시문항보다 쉽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최저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점. 가장 쉽게 나오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요 통합과학에서 지금 몇 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1, 2, 3 다의 결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각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운동을 따로따로 보고 있어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운동을 따로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네. 요 파트는 새로 들어온 파트가 아니거든요. 통합과학에 원래 있던 파트예요. 중요 파트인데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주는 거는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누워서 떡 먹기네 이런 말을 할 때 떡 먹기 맛있겠다 이러면 뭐죠?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말 그 자체보다 이 문구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하면 이게 뭔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이 해석본이에요. 그래서 문항 정보 자체는 뭐 간단해요. 그냥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중력에 대한 문제를 냈고 이 문제에서 뭔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무난하게 나왔구나 하는데 이 문장이 조금 문제였어요.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속도 변화를 이해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문장이 뭐냐면요. 물리1 목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예요. 물리1에 있는, 현행 물리1에 있는 교육 목표 중 하나인데 저 교육 목표에 따라 만들어진 문제가 현행 역학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목표를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과에 그대로 교육 목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현행에 있는 물리1에 있는 등가속 문제들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는 그거 중3 때 이미 다 배운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를 거기까지 안 올려서 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교육 목표 써놨고 그래프 해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물리1 그 고난도 문제들은 다 통합과학에서 출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 물원을 이 정도까지 낸다고?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중화 반응인데 사실 이것도 통합과학에 원래부터 있던 단원이에요. 통합과학의 중화 반응, 산염기와 중화 반응이라는 단원에 원래부터 있던 단원이고 이 근방에서도 이번 통합과학 이제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때 다 시험 봤을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여기 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중화 반응 문제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다. 부피가 같은데 호남이면 BTB가 파란색이야. 왜 연기지? 왜냐면 이게 만약에 농도 같은 양이 들어갔으면 이온수도 같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온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 농도를 바꿔서 냈네? 통합과학에서는 농도 잘 안 바꾸는데? 심지어 이 주변 학교들조차 내신에서 잘 안 바꿔서 냈는데 수능에서 이렇게 낸다고? 이거는 화원부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이 문항은 제시는 이온 모형을 활용해서 이온수를 수학적으로 추론. 네. 이제 수학적으로 추론을 하래요. 자, 두 번째 해석과 같이 이제 양대산맥이죠. 탐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론과 해석인데 추론인데 기존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 좀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나올 땐 단순 추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단순 추론이라면 A에서 B 정도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온수까지 추론하게 되면 문제가 단순 추론을 넘어서 복합 추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동시에 A, B, C들을 고려해서 하나를 추론하는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혼합하여 만든 세 가지 성역의 뭐 최고 온도, 생, 모든 이온수 결론 다 도출해야 돼요. 한 번에. 이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행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중화반응 복합추론 문제거든요. 이게 그대로 통합과학에도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 그냥 여기 위에 문제 이걸 표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주면 이거 작년 수능 보시면 이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만들려면은 20문제 가지고 통합과학에 대한 모든 변별력을 만들려면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이거 말고도 새롭게 들어온 통합과학 그 단원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전에 사라졌던 단위 변화에 대한 것들, 어림, 측정과 어림. 이라는 단원이 새로 들어왔고요. 이런 거에서 좀 단위 변화 관련해서 아이들 막 단위 변화하면은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한 11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인데 이게 원래 물원에 있던 건데 통과로 다시 내려와서 부활했고요. 그 외에도 지구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 쪽에서 지구 온난화 추론하는 거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 등등 좀 난이도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과학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수능에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대입 전형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통합과학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통합사회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는가 어떤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고등학교를 어디에 가는가 지금 가장 제가 Q&A도 미리 좀 전화 드려가지고 좀 받아봤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기고 지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학교 지원해야 돼요? 자,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일까요? 자, A고교 스카이를 매년 50인 이상 보내요. 네, 실제 학교예요. 이 세 학교는. 그다음 서울대도 매년 평균 10인 이상 보내고 이치한 학수 40명 이상. 근데 수시 비율이 40%, 60% 이상이에요. 네. 그다음 비고교 2년 연속 의대 100명 이상, 스카이 지원율도 20%. 근데 정시 비율이 80% 이상이래요. 네. 그다음 C고교는 스카이 진학자 10인 5인. 그다음 수시 정시 비율 50대 50. 앞에 학교들에 비하면 갑자기 좀 합격률이 많이 낮았나요? 네. 어머니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되세요? 그냥 딱 요것만 보시고 지금 지원하신다고 하면 어디 지원하시겠어요? 선택이 너무 어렵죠. 예, 어머니 혹시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B요? 정시 2년 연속 의대 100명 이상 휘땡고 그렇죠.
스카이 진학률 20% 이상. 근데 정시가 80% 이상. 그럼 이 학교들의 이제 단점들을 한번 볼까요? A고교는 아까 몇이었죠? 수시가 60% 이상이었잖아요. 아이들을 수시로 많이 보내는 대신에 내신 난이도가 굉장히 불이해요. 정말 따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신 경쟁도 아이들이 어때요? 열심히 하겠죠. 왜? 내신 등급 자체가 내 대학을 결정 지어주니까. 그 다음에 필수 참여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뭐만 하면 학교 끝나면 너 세미나 참석해. 뭐 멘토링해. 아니면 무슨 활동해. 무슨 뭐 아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참여, 스팀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한 두세 개씩 하고 아이가 그냥 수행평가로 매일매일 밤새면서 막 하면서 내신 공부도 하고 엄청 힘들겠죠. 비고교는 아까 정시로 가는데 비고교가 내신 획득은 더 어려워지죠. 이상하죠. 정시로 더 많이 가는데 왜 극악이 될까? 네, 상위권에 완전 집중 수시 몰아주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표준 편차 자체를 극악으로 높여버리고 이 점수폭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난이도 문제를 어렵게 내고 평균을 깎아버려요. 왜냐하면 상위권의 몇 명들 어차피 애들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좋은 점수를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극단화를 시켜버려서 1등급을 만들려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등급 애들이 절대 1등급을 못 넘보게 극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격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야, 너네는 그냥 정시해. 얘네는 의대 보낼 거니까 수시로. 상위권 몰아주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활동도 상위권 애들만 불러다가 너네 이거 할래? 해놓고 외부적으로는 1등부터 10등까지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만. 성적순으로 잘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 사이에서 어차피 정시로 많이 보내니까 상위권만 몰아줘서 얘네들도 안정적으로 보내주면 이게 밑바닥이 딱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C고교 같은 경우는 무난한 내신 난이도에 무난한 내신 경쟁, 선택형 활동 비중이 높고 자율적인 수행평가가 많죠. 네. 아까는 B고교라고 하셨는데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과연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일까요? 그러니까 저 학교가 잘 보내고 저렇게 해서 대학 잘 보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잘 적응해서 저 학교 분위기에 잘 적응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지 고등학교, 대학교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게 엇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적 받겠지. 근데 못 받았어. 수시 막 A 학교 보냈는데 60%에 못 들어. 이러면은 저기 학교는 정시로 보낼 여력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뭔가 더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푸시해 준다거나 이런 여력은 안 돼요. 그럼 차라리 B 학교가 나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어딘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요게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이전 자료죠. 어쩔 수 없이 아직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보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 자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1등급 초였어요. 1등급 초였어요.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때 이제 1등급 때 있던 친구들이 그 계속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트래킹을 한 거예요. 계속 쫓아갔어요. 쫓아갔을 때 첫 번째 성적과 이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까지 평균 등급의 그 분포도를 한번 본 거예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이제 1등급 초가 나왔던 친구들이 1등급대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95%예요. 그 다음 1학년 1학기 때 1등급 후반이었던 친구가 1등급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67, 그 다음 2등급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31.8%. 그래도 못해도 2등급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1등급으로 1학년 1학기 끝냈으면.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레귤러는 어디나 있죠. 갑자기 뭐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왔다거나 갑자기 뭐 이쁜 여자친구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마무리한다는 건데 사실 봐야 될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죠. 왜요? 1학년 1학기 때요. 3등급 후반이었던 친구가요. 1등급대로 3학년 1학기 때 1등급대로 마무리한 거는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에는 없어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 서울시에는 없어요. 전무해요. 네. 그럼 무슨 말이 나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1등급 때, 네. 못해도 2등급 때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바뀌는 1등급 때는. 그러려면 적어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려면 3등급 초. 요거는 이제 한 2등급 전체 변화되는 거에서는 이제 1, 2, 3, 4가니까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전체 14% 정도 안에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1등급대로 졸업할 때 평균 등급이 나올 거다. 1.2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의 그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데 내 성적으로는 객관화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찍었어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얘가 능력은 안 되거든요. 1등급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잘 찍어서 요 정도 나온 친구를 봤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한 번 저렇게 받고 나니까 주변 반응 그리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야, 너 수학 잘하잖아. 계속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중간고사 때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찍은 게 잘 맞아서 1등급이었는데 기말 때는 자기 능력으로 1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맨 처음 바뀌고 나서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져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친구인지가 정해져요. 특히 이 주변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애들이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건 설명해 줄 때거든요. 그럼 애들이 계속 와서 물어볼 때마다 나는 계속 설명하면서 복습이 돼요. 자동으로. 이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아이들이 적어도 3등급 초 이상의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성적에서는 이제 2등급 초반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잘하진 않아. 그럼 오히려 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쭉 보시면 학종 집중형 그리고 종합형 수능 집중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학교들 특징은 학종 집중형 같은 경우 생기부 필참 활동이 많아요. 그다음 수능 집중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따기 힘들어요. 이런 학교는 3학년 때도 애들 불러가지고 계속 활동을 시켜요. 강제적으로. 그다음에 내신 획득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나중에 논술 쪽으로 틀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능 집중형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학업 분위기에 상위권 학종 몰아주기가 들어가고 강남권 일부 일반고들이나 광역자사고인데 최근에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 기반으로 학교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교과 집중형은 요 근처는 없어요. 네. 여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학교들이에요. 네. 우리 주변 학교, 여기 주변 학교들은 학종 집중형이나 수능 집중형 요 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하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학종형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완전 학종 집중형. 그러니까 수능을 거의 배제한 학교죠. 우리 애들은 수능으로 안 보낼 거야. 예. 너네 그냥 다 생기부 채워서 학종으로 가. 하는 학교들이고 종합형은 반반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수능형 학교들이 아무래도 많죠, 이 주변에. 근데 최근에 이제 보인고나 중동고 같은 경우는 좀 종합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학종 쪽에도 많이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하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쪽 관련 진로 선생님들도 많이 확충해가지고 네, 넘어가려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덕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같은 경우 입결이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 학교들도 뭐 완전 요 근처 있는 자사고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사고 이제 잠깐 광사고 이런 걸 볼 건데 그러면 전사고를 그 Q&A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과연 2026년에 외대부고 준비할 건데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아니면 외대부고를 가는 게 과연 좋냐? 뭐 하나고 가는 게 좋을까? 상상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 전사고까지는 아니어도 자사고를 가야 될까? 중동고나 휘문고를 가야 될까? 아니면 뭐 그냥 근처에 있는 학교
가야 될까? 아니면 좀 경쟁이 심한 단대부고를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뭐 저기 청담고나 압구정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1등 하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선택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블라인드로 돼 있잖아요, 사실. 블라인드 처리가 다 돼 있고, 어느 정도로 블라인드가 돼 있냐면 동아리 이름도 가려요. 왜냐면 동아리 이름으로 학교를 특정할 수도 있으니까 동아리 이름도 가리고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려요. 그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걸. 근데 가린다 가려도 절대 못 가리는 게 하나 있죠. 예,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없네요. 독서와 사고. 예. 이런 교과문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죠. 왜? 하나고에만 있어요. 교과명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치사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고야 라는 걸 티내기 위한 교과명을 넣었어요. 왜? 저건 못 가리니까. 그럼 뭐예요? 생기부 한 하루에 막 200번, 300번 본단 말이에요. 보통 입학사정관들은. 그러면 독서와 사고, 하나고네? 당연히 알죠. 모든 학교들, 자사고급 되는 학교들은 다 하나씩 있어요. 아이덴티티 과목들이. 그 과목들로 저 이 학교예요 라는 걸 티를 내요. 근데 이게 티를 안 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준 편차라는 값이거든요. 평균 표준 편차 순서로 돼 있는데 이제 평균 값이 93.2예요. 전체 평균이.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6.9거든요. 그러니까 약 6.9 정도 되는 것에 양쪽으로 학생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A등급 90점 넘는 애가 83.3%예요. 네. 근데 아래에 있는 한대부고, 광사고죠. 광역자사고. 요 정도만 내려와도 표준 편차가 14.4까지 떨어져요. 아까 6점대에서 13.4까지 떨어져요. 요런 것만 봐도 그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그 중에서 몇 등급이냐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가끔 보면은 저번에 그런 적도 있어요. 고대에서 5.8이었나 평균? 5.8이 붙었는데 1.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8등급이 붙고요. 학종에서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이제는 5점 아래 안 뽑아요. 난리가 나니까 4점대부터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 5.8은 이런데 5.8인 거예요. 이런 성적표 5.8인 거고 이 1.2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막 표준 편차 25, 27 이런데 1.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걔랑 교과 성적은 비슷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지점수로 환산하는데 환산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일반고인데요. 일반고, 금방 말했던 그런 학교죠. 양재고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벌써 표점이 25까지 떨어져요. 생각보다 내신 챙기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양재고도.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2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내신으로 점수가 높음을 강조하려면 이런 학교에서는 1등급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달라요. 여기는 한 2등급까지도 잘한다 보거든요. 2에서 3등급. 하나고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도 지금 현행에서 학종으로 가요. 잘 가요. 근데 이게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등급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민하실 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2, 3등급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인가? 거기서 안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2등급이 과연 나중에 대입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상 등급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예상 등급이 우리 아이가 받았을 때 더 노력할 건지 안주할 건지 그리고 이 등급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 건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거든요. 지금도 몇몇 친구들 고등학교 어디 지원할지 다 적어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학생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학생한테 맞춰서 해주는데 굉장히 학생 그 성향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독특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습 성향 자체가 좀 뚜렷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지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스트를 실제로 보고 그 테스트 지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신뢰도가 가진 않아서 그런 지표들을 활용하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집중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더 좀 전문적인 부분에 맡기시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해요. 네, 해서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하면요. 일반고, 양재고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과목도 없고, 그다음에 풀편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정도 전사고 정도 되면은 이제 수학 과제 연구, 뭐 AP 미적 분학 이렇게 티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 내신 변화는 9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메디컬 쪽에서는 화학과 생명 쪽은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 될 수 있다. 선택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학생부 종합은 정답 자체가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가장 보장되어 있는 종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종합 쪽에서는 사실 생기부도 보죠. 근데 그 생기부 평가를 학생부, 그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 그다음 두 번째, 면접이 있죠. 이 면접을 그냥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연대나 서울대가 하는 것처럼 재시문 면접 형태로 낸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두 논술이 되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 쪽에서 재시문 면접이 상위권 학교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요게 이제 수시에서는 가장 주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 좀 합쳐지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되면서 좀 성격이 이제 구술 면접 쪽이 되고, 이거는 쓰는 면접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는 좀 통합과학, 통합사회 자체가 변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만큼 약점 포함하는 시험들의 한계인데 점수가 뭉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이 그냥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비중을 낮춰서 서울대처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준비는 기회를 만난다. 네.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 막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던 시대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 막 맨 처음 생길 때 그때도 그렇고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대학을 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조금 해놨던 친구예요. 근데 이쪽에 빵꾸가 나. 그럼 이걸로 그냥 대학을 간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수능에 올인을 해놨어요. 수능에 올인해놨는데 수능으로 대학들에서 안 뽑아. 이러면 여기는 거의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쫓는 것처럼 정말 좁게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다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이 경영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처음으로 대학에서 발표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학 인원 뽑을지 예시를 좀 미리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늦어도 4월까지는 발표될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냥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다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대학들 발표 보시고 그때도 막 설명회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설명회들 보시면서 아, 대학들이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는구나 같은 것들 미리 정보 얻으시면서 좀 좁혀 가시는 편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어서 마지막 겨울방학 학습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고등학교 뭐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먼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놔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1학년 1학기 3등급 초가 뜰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점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3등급 초라는 건요. 나온다는 거는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한 4등급 아래. 그러니까 바뀐 거에선 3등급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안에서 놀아야 돼, 1, 2 안에서. 그럼 전체 안에 한 30%니까 요 정도 40%. 10명 중에 4등, 모든 과목이 4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나중에 커버치긴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놔도 내가 2학년 때 1111 찍으면 어느 정도 학종으로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약점, 부족한 점수들을 좀 채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 때 학생이 좀 어려워했던 과목이나 아니면 좀 선행이 좀 덜 돼 있다 하는 과목들은 특히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채워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이 사실 선행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부분 학교들의 약간 문제점, 고등학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좀 학교 선생님들이 선행을 이미 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알잖아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초적인 걸 설명 안 하고요. 좀 심한 단계부터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선행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면은 수업을 들은 지, 학원에서 수업 들은 지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면 학교 선생님 수업이 학교 선생님 이상해. 이런 말 하는 경우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학교 선생님 수업이 이상해. 막 자기 혼자 막 뭔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 그 경우가 이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이가 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더 높은 것을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상한 말 하다 끝낸 걸로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나름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중간에 맞춰서 수업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 중간이 다 선행을 해놨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완전 아래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지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가서도. 그다음에 중학 과정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위에랑 상충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선행을 하라 해놓고 선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금 깔아버렸죠. 중학 과정이 완성돼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 과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요 무너져요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금 되게 바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중학 과정을 단단하게 하면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 학교들은 어때요? 학원들은 다 어때요? 좀 그냥 강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사 딱 앉혀놓고 막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선행하죠. 근데 아이가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그냥 이해 못한 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남아서 뭐 질문하면 그때 이해하면 그 뒤에 수업들은 그냥 뭉개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네, 갑자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윈터랑 썸머를 매년 진행해 왔어요. 지금 저희 학원이 이제 개원한 지 3년 정도 돼서 지금 삼강내 대학감 여기 입시 설계 사무소까지 이제 확장하는데 딱 3년 걸린 거예요. 이제 매년 거의 한 관씩 확장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 윈터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윈터 듣고 나면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거 가지고 또 소문나고 이제 학생들 또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윈터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저희가 주차별로 그 학원 시스템이 학생 한 명에게 담당 실장, 그 다음 담당 컨설턴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도 계획을 다 짜주고요. 학생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목 같은 경우도 다 짜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윈터 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대한 목표를 학생 혼자 짜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담당 컨설턴트랑 같이 1시간 동안 요거를 짜요. 이번 주에 언제 뭐 할까? 그 다음에 여기 수업이 있으면 이 교과 선생님들이 숙제를 써줍니다. 그럼 이 숙제는 언제 할까까지도 컨설턴트랑 같이 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서 매일 1일 점검을 하거든요. 1일 점검 때 오늘 요거 다 했어? 실제 완성되는 건데요. 실제도 이렇게 목표를 짜는 거를 실제 다 했어? 그러면 좀 못한 부분 있으면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도장 찍어주고 요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요때 다시 하자 하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잘 하게 되면은 요거 점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썸머 때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네. 잠시만요. 소리가
네, 이번 썸머 영상으로 제작한 영상인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썸머 때도 학생들 다 이제 오게 되면은 오자마자 영어 클래스 단어 시험을 보고 이번에는 좀 추가돼서 사회랑 과학, 뭐 통합과학, 통합사회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클래스 카드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암기 과목들 플래시 카드 통해 가지고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해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해서 지금 원래 저희가 3관에서만 좀 윈터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3관에다가 2관까지 두 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은 한 관에 몰아가지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완전 집중 관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생들 가장 지금 걱정이 뭐죠? 사실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아이들이 완전 풀어져요. 11월. 그래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고1들 대상으로 예비 고1들 대상으로 프리윈터 프로그램 먼저 진행합니다. 11월 11일, 11월 2주차부터 진행하고요. 특전이 있어요. 일찍 들어오는 친구들이잖아요. 원래 저희 윈터 기간은 이제 1월부터거든요. 근데 1월인데 한 달 반 정도 먼저 들어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전으로 두 가지 제공해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교 입시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대학감에서 실제로 30만 원 정도 하는 유료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고생하더라도 윈터 프리윈터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고등학교 입시 어떻게 진행할지 학생 성향 파악하는 SBTI랑 이거 다 진행해가지고 어떤 고등학교 추천하는지 그다음 추천해서 어떤 학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수능 위주로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 전략까지 수립해 주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학습 상태. 요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는 건데요. 현재 학습 상태랑 공부 전략. 이번 겨울방학 때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느린 학습사인지 빠른 학습사인지 그런 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좀 외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게 좀 좋은 친구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도 다 테스트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맞는 친구고 그럴 때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 좋다.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까지 지금 현재 학생의 상태, 학습 상태랑 그 다음에 고교 입학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예상 등급이 나오잖아요. 예상 등급 산출해주고 요 예상 등급에서 목표 등급까지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까지 전략을 다 세워줍니다. 이제 사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특전은 요게 두 가지고요. 학부모님들도 뭔가 좀 새롭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윈터 학부모 교실 우선 참가권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그 매년 이제 학부모 교실을 계속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서진 소장님인데 이제 15년차 입시 컨설턴트시고 의대 원래 연구원 출신이고 의대에서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공계열 쪽에서 정말 서울대 뭐 재심 면접이나 이쪽으로 정말 잘 해주신 분인데 고등 입시 전반에 대한 교육이 12월에 지금 예정돼 있어요. 정확히 날짜는 다음 주에 딱 확정될 예정이라 아마 이 부분은 윈터 진행하시면은 우선 참가권이 들어지고요. 매년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참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윈터 진행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는 우선 해서 고등학교 이제 바뀌는 거, 대학들이 어떻게 변경할 건지 오늘 설명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3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교실이니까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아까 1학년 대비들로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냥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12월 30일부터 이제 2월 28일까지 일반 그냥 고2부터 이제 재수생까지 다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윈터 수강생인데요. 뭐 학생들 후기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중2부터 고3까지, 재수생까지. 외대부고 학생, 뭐 서울고, 중동고 학생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희가 쭉 진행하고요. 주말만 쉬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도 보통 아이들이 수업 들으러는 오기 때문에 자습실은 제공될 것 같아요. 네, 예비 고1 맞춤 방학 특강이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이 특강들 맞춰서 학생들 그 학생에 맞춰서 이런 특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학생 요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은 추천하고 그 추천받은 그 수업조차도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으로 진행되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은 뭐 1시간 정도 진행되고 그 뒤에 시간들은 학생 피드백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모든 설명은 마쳤고요. Q&A 세션에서 이제 학부모님 질문에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원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